상단이 불에 탔다. 내가 이제 빈털터리가 됐구나, 아들아. 수만 양의 재산을 일궈낸 한양 최고의 거부, 박씨 마님. 누더기를 걸치고 큰아들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돌아온 건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닌 차가운 소금 세례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막내 며느리는 숨이 차도록 비탈기를 뛰어올라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앞에 등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알거지가 됐다던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매일 밤 마당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큰 며느리는 숨겨둔 금괴가 있다며 손톱이 부러지도록 맨손으로 흙을 팠고,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 발을 씻기고 마지막 남은 달걀 하나를 삶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의원은 약값으로 100냥이 필요하다 했고, 큰 며느리는 우리가 왜 그 돈을 대야 하냐며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살던 집을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가난한 시어머니를 등에 업은 막내 며느리.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이름을 날린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씨 마님이라 불리던 노모였지요. 박씨 마님의 상단은 비단과 포목에서부터 약재와 곡물에 이르기까지 취급하지 않는 물목이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한양 사대문 안에 내로라 하는 대갓집에서도 박씨 마님의 상단을 거치지 않고는 좋은 물건을 구하기 어렵다고들 했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만하지요. 박씨 마님은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도 마님의 눈에는 쓸모가 보였고, 남들이 쓸모없다 손살에 치는 것에서도 마님은 가치를 읽어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일군 재산이 수만 냥에 이르렀으니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박씨 마님 손이 닿으면 돌도 금이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조용히 웃었을 뿐 어깨를 으쓱하거나 뻐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단단하고 고요한 눈빛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경외심을 품게 만들었지요. 마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위로는 진원, 아래로는 진수였는데 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름진 음식과 안락한 잠자리를 당연히 여기며 자란 큰아들. 진원과 어머니 등의 어표 시장통을 돌며 흙냄새와 땀냄새를 함께 맡고 자란 막내 아들 진수. 박씨 마님은 그 둘을 나란히 보며 때때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두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여쭤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원은 혼례를 치른 뒤 한양 북촌 기슭에 번듯한 기와집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에서 나온 미천이었지만 진원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큰아들이니 큰 집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했고 아내 조씨도 그 생각에 추호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반면 막내 진수는 아내 복례와 함께 성박 아랫마을의 단칸방에 터를 잡았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은 군소리 한 번 없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 단칸방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잠깐 늦추곤 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찬바람이 제법 칼날처럼 스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한양북촌 기슭에 자리한 진원의 집 대문 앞에 낡고 해진 누더기를 걸친 노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얼굴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발에는 집신 한 짝이 끊어진 채 질질 끌리고 있었지요.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처음에는 거지라 여겨 쫓아내려다가 그 눈빛만은 어딘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멈칫했습니다. 어미가 왔다 하여라. 목소리는 바람에 실린 낙엽처럼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인이 허겁지겁 안채로 달려가 큰마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사이 높아는 대문 기둥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누더기 소매 사이로 얇은 바람이 파고들었지만 마님은 그것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잠깐 소매 안쪽에서 고운 비단 속옷의 자락이 언뜻 스쳐 나왔다가 이내 감추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진원이 아내의 등살에 떠밀리듯 대문 앞에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행색을 본 진원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빛이 역력했지요. 박씨 마님은 아들의 표정을 가만히 살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원아, 상단이 불에 탔다.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쫓겨 이렇게 됐구나. 어미가 이제 몸 하나 뉘울 곳조차 없어졌으니 아들 집에 신세나 져야겠다 싶어 왔다. 말을 마친 마님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진원은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밑에 흙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안채 창문 너머에서 큰 며느리 조 씨의 눈이 가늘게 좁혀지는 것을 박씨 마님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쓴웃음인지 무언가를 다짐하는 것인지는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알 수 있었지요. 조 씨 부인은 시어머니라는 말을 듣자마자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소금 항아리가 들려 있었지요. 조 씨 부인은 대문 앞에 선 박씨 마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어쩌자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이 난리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금이 마님을 향해 뿌려졌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바람에 흩어지며 마님의 누더기 위에 점점이 박혔지요. 구경하던 하인들이 숨을 죽였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던 동네 아이 하나가 얼른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복이 있다고 이런 분을 모셔요. 어머님 상단이 망했다는 소문이 한양에 쫙 깔렸어요. 재수 없는 건 옳는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뿌리는 이 소금이 어머님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몰고 온 애군한테 뿌리는 거예요. 어머님,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이 말만은 알아들어 주세요. 조 씨 부인의 목소리는 끝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한마디를 붙이며 고개까지 까딱이는 여유가 있었지요. 진원은 그 옆에서 두 손을 맞잡은 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시선을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헛기침을 한 번 했을 뿐 아내의 소매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대문 앞에 선 박씨 마님은 소금이 뿌려지는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조씨 부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한 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씨 마님이 들어간 곳은 안채도 사랑채도 아닌 마당 귀퉁이에 처박혀 있는 헛간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짝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안에는 쓰다 남은 농기구와 사가가는 가마니가 쌓여 있었지요. 한쪽 구석에는 찢어진 멍석 하나가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박씨 마님의 잠자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씨 부인은 하인을 시켜 밥상을 들여보냈습니다. 밥그릇 안에는 솥바닥을 긁어낸 누름밥 찌꺼기가 담겨 있었고 국그릇에는 된장이 풀어지지도 않은 채 덩어리가 진 맹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반찬이라 놓인 것은 쉰내가 올라오는 깍두기 두 쪽이었지요. 밥상을 들고 온 하인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수그리고 뒷걸음질 쳐 나갔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 밥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숟가락을 밥그릇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헛간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석가래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밥상 위의 국물이 금세 식어갔습니다.
멀리 안채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국 끓는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님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밤이 깊어지자 달빛마저 구름에 가렸습니다. 헛간 안은 칠흑처럼 어두워졌고 마님은 멍석 위에 등을 붙이고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빈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마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주 가만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귀뚜라미가 울었고 바람이 헛간 문을 삐거덕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마님은 이미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는데 모진 밤을 보내는 사람의 표정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지요.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진원내 헛간에 머문다는 소식이 어떻게 흘렀는지 아랫마을에 사는 막내 며느리 복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복례는 밥상을 받다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헛간에 계신다고요? 복례의 남편 진수가 뒤에서 조심해, 형수님이 뭐라 할지 몰라 하고 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복례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치마폭을 단단히 여미고 비탈길을 올라가는 복례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지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고 진원네 집 대문 앞에 이르러서야 잠깐 숨을 고르고는 곧장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 문을 연 복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박씨 마님은 멍석 위에 앉아 어젯밤 밥상을 무릎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찌꺼기 밥에 손이 거의 닿지 않은 것이 역력히 보였지요. 복례의 두 눈이 붉어졌습니다. 마님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례 역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가 이윽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이 비록 단칸방이지만 어머님께서 누우실 자리는 있습니다. 마님은 복례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를 읽은 복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냥 등을 내밀었습니다. 노모는 잠시 그 등을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복례의 등에 몸을 실었습니다. 복례는 비탈길을 내려가며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몸이 생각보다 가벼워서 복례는 속으로 더욱 가슴이 아팠지요. 등 뒤에서 마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픔을 참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가만히 헤아리는 것인지 복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더 단단히 마님의 무릎을 받쳐들며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복례의 집은 마을 아랫길 끝에 있었습니다. 담장도 제대로 없이 엉성한 쌀이울로만 둘러진 단칸방이었는데 방 안에 들어서면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발끝이 문에 닿을 만큼 좁았지요. 아궁이 하나, 자릿기 하나, 벽에 걸린 누비 이불 한 채가 살림의 전부였습니다. 복례는 그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누우실 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복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쓰던 자릿기를 방 한가운데로 밀어내고 박씨 마님을 그 위에 모셨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복례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불길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복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바닥이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지요. 박씨 마님은 따뜻해지는 방바닥 위에 등을 붙이며 눈을 스르르 감았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에 잠깐 무언가가 지나갔는데 안도인지 감회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복례는 물을 데워 작은 나무 대야에 담아왔습니다. 박씨 마님의 발을 조심스레 들어 대야 안에 담그고는 두 손으로 천천히 씻겨드렸지요. 먼지와 때가 물 위에 뿌옇게 일었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마님의 발을 씻겼고 마님도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오직 물이 찰랑이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지요. 발을 닦아드리고 수건으로 꼼꼼히 물기를 제거한 뒤
복례는 부엌 선반에서 달걀 하나를 꺼냈습니다. 살림 속에 남겨둔 마지막 달걀이었습니다. 그것을 솥에 넣고 삶은 뒤 곱게 껍질을 벗겨 마님 앞에 내밀었지요. 보잘것없지만 드세요, 어머님. 박씨 마님은 복례의 손 위에 놓인 달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달걀이 아니라 복례의 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 불 앞에서 그을린 손등. 마님은 조용히 달걀을 집어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가에 돋아난 붉은 기운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막내내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복례가 등잔불을 끄고 막 눈을 붙이려는데 방문이 살그머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눈을 떴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씨 마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지요. 처음에는 복례도 나이 드신 어른이 밤중에 보리를 보러 나가는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밤에도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복례가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더니 마님은 보리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지팡이 끝으로 흙을 파헤치고 있었지요. 마님이 하는 일은 이러했습니다. 지팡이로 흙을 조금 파낸 뒤 그 흙을 손바닥 위에 올려 냄새를 깊이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엄지와 검지로 흙을 집어 천천히 비볐습니다. 보드랍게 부서지는 흙인지 거칠게 뭉개지는 흙인지를 손끝으로 잇는 것 같았지요. 흙을 비비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고 귀를 기울여 무언가를 듣는 듯 잠시 움직임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소매 안쪽에서 작은 장부 하나를 꺼내 무언가를 정성껏 적었지요. 붓이 아니라 작은 나무 조각으로 긁어 적는 것이었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익숙하던지 오래도록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마님에게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이 워낙 집중한 모습이기에 차마 방해할 수가 없었지요. 복례는 조용히 방문을 당기고 도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장부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여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지팡이가 흙을 긁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가을 귀뚜라미 울음이 그 소리에 섞여 들었습니다. 큰며느리 조 씨가 박씨 마님의 야간 행동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조 씨는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복례와 마주쳤는데 복례가 무심코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밤마다 마당을 파신다니까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적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복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저 신기하다는 투였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조 씨의 귓속에 들어간 순간 조 씨의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밤마다 마당을 판다고. 조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을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상단이 불탔다 했지만 박씨 마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그냥 사라졌을 리 없었습니다. 분명히 빚쟁이들 눈을 피해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숨겨진 재산을 지금 하나씩 꺼내 안전한 곳에 묻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노인이 한밤중에 마당을 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그거야. 빼돌린 금괴를 묻고 있는 거야. 조 씨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진원을 불렀습니다. 진원은 아내의 눈빛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조 씨는 정작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조 씨는 그날 저녁 내내 들뜬 기분을 감추며 고요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불덩이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조 씨의 야간 순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진원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조 씨는 조심조심 방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망토를 뒤집어 쓰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 마님이 낮 동안 마당 어디쯤을 파헤쳤는지 기억을 더듬으며 발끝으로 흙 위를 더듬어 나갔지요. 첫날 밤에 조 씨가 찾아낸 것은 지팡이로 긁어낸 흔적이 역력한 작은 구덩이였습니다. 두 손으로 흙을 파내려 갔지요. 손톱 밑으로 차갑고 축축한 흙이 끼어들었지만 조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를 서너 뼘 깊이까지 팠을 때 손에 잡힌 것은 진흙 덩어리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진흙을 내던지고 다른 곳을 팠습니다. 거기서도 진흙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곳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썩어서 흐물거리는 나무 조각이 나왔지요. 이튿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닷새가 지나도록 나온 것은 진흙과 돌멩이와 썩은 나무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조 씨의 두 손은 흙투성이가 된 채 밤마다 부어올랐고 손톱은 2개나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 씨 마님 같은 거부가 빈손으로 왔을 리 없다고 조 씨는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흙을 파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맞은편 담장 위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그 달빛 아래 자신의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망토는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두 손은 검게 더러워진 채였지요. 어디서 들리는 것인지 먼 곳에서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조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흙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박 씨 마님은 복례와 함께 사리문 밖에 나와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당 앞으로 논두렁길이 이어지고 그 끝으로 마을 뒤편에 들판이 펼쳐져 있었지요. 들판 너머 낮은 구릉이 시작되는 곳에는 오래전부터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늪처럼 질퍽해지고 가물면 갈대만 무성히 자라는 쓸모없는 땅이라 하여 마을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었지요. 세금 낼 자신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다며 그 땅을 물려받은 집에서조차 헐값에라도 팔려다가 살 사람이 없어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땅이었습니다. 박 씨 마님은 그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복례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례야, 저기 늪지대 말이다. 예, 어머님. 저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아닌가요? 헐값에 사두거라. 복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 잠시 마님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님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단호한 표정도 아니었는데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고여있는 것만큼은 분명히 느껴졌지요. 복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거기는 물이 자꾸 차올라서 아무것도 못 키운다고들 하는데요. 지금 저희 형편의 땅값이야 얼마 안 된다 해도 여윳돈이 없어서요.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두어라. 반드시 그리하거라. 마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사람의 말 속에 담긴 무게를 가려듣는 법을 터득한 복례였습니다. 저 말은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례가 등잔불을 끄고 막 눈을 감으려는데 어둠 속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례야, 손 내밀어 보거라. 복례가 어리둥절한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님의 손이 복례의 손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감촉이었지요. 복례가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니
작은 돈꾸러미였습니다. 복례는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님이 그 손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어디서 났는지는 묻지 말거라. 그냥 받아두어라. 어머님, 이건 늪지대 사는데 보태거라. 넉넉지는 않아도 그 땅 임자가 헐값에 내놓은 것이니 모자라지는 않을 게야. 복례는 손 안에 돈꾸러미를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이라 마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 안에 담긴 것만큼은 충분히 느껴졌지요. 복례의 눈 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목소리를 다잡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내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복례는 돈꾸러미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날 이웃 안악과 마주친 복례는 들뜬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그만 한마디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늪지대를 사두라고 하셨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알아보려고요. 별다른 뜻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말이 어디로 흘러갈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 가득한 설렘이 한 소쿠리 흘러나온 것이었지요. 그러나 말이란 물과 같아서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복례의 말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는 이틀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의 입에서 입으로 건너간 그 말은 결국 큰며느리 조 씨의 귀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 씨는 그날로 망토를 걸쳐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 진원이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조 씨는 잠깐 볼 일이 있어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대문을 나섰지요. 조 씨가 처음 향한 곳은 늪지대였습니다. 갈대밭 사이로 발이 빠지는 질척한 땅을 이리저리 밟아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이지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마님이 찍어준 땅이라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이 조 씨의 눈 안에서 늪지대를 전혀 다른 무언가로 바꿔 놓았지요. 이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게야. 아니면 박씨 마님이 왜 이 땅을 사라고 했겠어. 조 씨는 늪지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앞쪽으로 늪지대와 붙어있는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마른 풀만 가득한 땅이 하나 보였습니다. 마을에서 흔히 돌밭이라 부르는 곳이었는데 그 임자가 오래전부터 팔려고 내놓았으나 사는 사람이 없어 방치된 땅이었지요. 조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늪지대 자체는 이미 복례가 사기로 한 마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근 땅이라도 선점해두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박씨 마님이 이 근방을 찌든 것이라면 이 돌밭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를 게야. 그날 오후 조 씨는 돌밭 임자를 찾아가 흥정을 벌였습니다. 임자는 처음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을 이리 급하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임자는 슬그머니 값을 올렸습니다. 조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값을 쳤습니다. 심지어 임자가 다시 한 번 더 올렸을 때도 조 씨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조 씨는 남편이 비상금으로 아끼던 돈꾸러미를 꺼내 들고 씩 웃었습니다. 진원이 그게 뭐야, 어디다 쓰는 거야 하고 물었지만 조 씨는 그냥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지요. 조 씨의 눈빛은 이미 한껏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례가 아침 밥상을 들고 방문을 열었더니 박씨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던 마님이었는데 그날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긴 채 눈만 가늘게 뜨고 있었지요. 복례가 밥상을 내려놓고 달려가 마님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기가 손바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머님, 몸이 많이 편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마님은 손을 내저었지만 그 손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지요. 복례는 당장 진수를 불렀고 진수가 마을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의원은 마님의 맥을 오래 짚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력이 소진되신 데다 찬 기운이 들어 몸살이 났습니다. 당장 쓸 약재를 마련해야 하는데 드셔야 할 것들이 적지 않으니 약값이 대략 100냥은 될 것입니다. 복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0냥이라면 막내 내외가 서너 달을 꼬박 모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진수도 의원의 말을 듣고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내리깔았지요. 두 사람은 의원이 나간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주 보았습니다. 박씨 마님은 두 사람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몸살은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찬 기운 속에서 마당을 파헤치고 다닌 것이 결국 탈이 난 것이었지요. 다만 마님은 아픈 와중에도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진원이한테도 알려야겠구나. 복례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마님의 눈빛이 워낙 고요해서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복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큰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탈길을 오르는 내내 어쩐지 발이 무거웠지요. 알 수 없는 예감이 복례의 가슴 한켠을 짓눌렀습니다.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찬 바람이 치마폭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복례가 큰 집 대문 앞에 서서 두 번 소리쳐 부르자 먼저 나온 것은 하인도 남편도 아니라 조 씨였습니다. 복례의 얼굴을 보자마자 조 씨는 눈살부터 찌푸렸지요. 무슨 일이야? 형님,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의원이 100냥짜리 약재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희 형편으로는 당장 마련하기가 어려워 여쭤보러 왔습니다. 조 씨는 잠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복례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기도 했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요. 조 씨는 이내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돈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박씨 마님이 우리 시어머니인 건 맞는데 저 혼자 알거지가 됐다면서 들어왔잖아. 우리가 왜 그 약값을 대야 해?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복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는데 조 씨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형편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사람이 명이 다하면 다는 거지. 100냥을 어디서 구해. 복례가 미처 대꾸도 하기 전에 안채 쪽에서 진원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다는 말을 들었는지 진원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빛이 역력했습니다. 복례는 형님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진원은 잠시 아내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시선을 땅으로 내렸지요. 복례야, 우리도 요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비탈길을 내려오는 동안 복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버린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복례는 남편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가 결과를 묻는 눈빛을 보내자 복례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복례야, 이 집을 팔자. 여보, 어머님 약간 마련하자고. 우리야 다시 시작하면 되지. 복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수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그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제야 한 방울 흘러내렸지요. 방 안에 누운 박씨 마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눈을 감은 채로 고른 숨을 쉬었습니다.
그 입가에 아주 미세한 무언가가 지나갔지만 방 안이 어두워 알아채는 이가 없었습니다. 집을 팔 준비를 하는 사이 진수가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심상치 않은 소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말하기를 조정에서 큰 공사를 벌일 것이라는 방이 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방이 붙은 곳으로 달려가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방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조정에서 민생 안정과 물자 유통을 위해 새로운 운하를 뚫고 그 인근에 대규모 시장터를 개설하겠다는 것이었지요. 한양과 지방을 잇는 물길을 새로 내어 상인들이 더 빠르고 쉽게 물건을 나를 수 있게 하고 그 운하 옆에 크고 번듯한 시장을 세워 전국의 상인들이 모여들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지요. 오래전부터 물길이 불편하다는 말이 많았으니 조정에 이번 결정을 반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수는 방을 읽다가 눈이 멈추었습니다. 운하를 낼 위치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붓으로 또렷이 써 내려간 그 지명은 다름 아닌 마을 뒤편의 늪지대였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앞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제각각 반응을 쏟아냈지만 진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오직 그 지명만 보였습니다. 진수가 집으로 달려와 복례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복례도 처음에는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마주보다가 동시에 마님이 누워있는 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씨 마님은 이불을 덮고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지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마님은 눈을 떴습니다. 진수의 얼굴을 보았지요. 진수는 저작거리에서 보고 온 방 내용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마님은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말이 다 끝난 뒤에도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다가 마님은 천천히 눈을 들어 창문 너머 늪지대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오래전부터 품어온 무언가가 조용히 빛났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진수가 나가고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복례는 마님 곁에 조용히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지요. 어머님, 처음부터 아셨던 건가요? 마님은 잠시 복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까까지 기력이 없어 보이던 것이 무색하게 마님의 눈빛은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마님은 자리끼 옆에 두었던 작은 장부를 집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빽빽이 적힌 글씨와 그림들이 복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뭔가 알겠느냐? 복례는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흙의 색깔과 질감을 기록한 것 같은 글씨, 물이 흐르는 방향을 그린 듯한 선들, 땅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도형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이 근방 땅을 발로 밟고 손으로 파보며 기록한 거란다. 흙이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손으로 비볐을 때 어떻게 부서지는지, 비가 오면 물이 어디서 어디로 모여드는지. 나는 젊었을 적부터 그렇게 땅을 읽어왔어. 마님은 장부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늪지대를 그린 것이 분명한 선들 위에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가 소리내어 읽으려 하자 마님이 대신 말했습니다. 물길이 모이는 자리란다. 저 늪지대는 위에서 보면 쓸모없는 땅이지만 흙 아래로는 여러 갈래의 물길이 합쳐지는 곳이야. 그런 땅은 반드시 언젠가 쓸모가 생기는 법이지. 운하를 내든 저수지를 만들든 시장터를 세우든 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거든. 복례는 장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사람의 단단함과 그것을 이제야 꺼내 보이는 사람의 담담함이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 밤마다 마당을 파신 것도 이 근방 흙을 읽으려 한 것이지. 늪지대 흙이 장부에 적힌 것과 같은지 확인하고 싶었어. 내 기억과 몸이 아직 살아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고. 마님은 장부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복례는 마님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 계획하신 건가요? 마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나도 몰랐어. 그런 것까지 알 재주는 없지. 다만 저 땅이 물길이 모이는 자리라는 것은 알았고, 그런 땅은 반드시 언젠가 사람이 찾는다는 것도 알았지. 그것뿐이야. 나머지는 하늘이 한 일이고. 복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견지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로 밟고 손으로 비비며 수십 년을 쌓아온 눈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었을 뿐이었지요.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마님의 손이 자신의 손목을 가만히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례야. 예, 어머님. 수고했다. 복례는 그 세 글자를 가슴에 받아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갈대를 흔들었고 먼 늪지대 위로 기러기 떼가 낮게 날았습니다. 조정의 방이 붙은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복례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마을 어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작거리 장꾼들이 술렁이는 것이려니 했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례가 쌀이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을길 위로 행렬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나졸 2명이 길을 텄고 그 뒤를 고급 비단으로 휘장을 두른 가마 2채가 따랐습니다. 가마를 맨 꾼들의 옷은 단정하고 깨끗했으며 그 뒤로는 짐 보따리를 든 수행원들이 줄을 이었지요. 행렬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복례의 집 앞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담장 너머로 목을 빼꼼 내밀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나이 지긋한 대행수 2명이었습니다. 나중에 복례가 알게 된 것이지만 마님은 떠나기 사흘 전 대행수들에게 은밀히 기별을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조정 발표가 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연락을 취한 것이었지요. 한 사람은 비단 도포의 갓을 단정히 쓰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두꺼운 장부 여러 권을 두 팔에 안고 있었지요. 두 대행수는 복례를 보자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박씨 마님께서 이 댁에 계십니까? 복례는 어리둥절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대행수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마님이 계신 방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님은 이미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와 있었는데 아까까지 몸져 누웠던 것이 무색할 만큼 등이 꼿꼿했습니다. 두 대행수는 마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 수고들 했어. 마님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부려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진수도 마당 한켠에 서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요. 대행수 중 한 명이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마님께 올렸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받아 펼쳐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처럼 물 흐르듯 이루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알거지 노파로 알았던 박씨 마님이 한양 대상단의 안주인이었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거짓말처럼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상단이 불탄 것도 빚쟁이에게 쫓긴 것도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마님은 처음부터 알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스스로 누더기를 걸쳤던 것이었지요.
복례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인 것이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더 큰지는 복례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 무려 큰 며느리 조 씨는 돌밭 임자에게서 계약서를 받아 안고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방바닥에 펼쳐놓고 들여다보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조정의 방이 붙었다는 소식은 조 씨도 들었습니다. 늪지대 인근이 운하터로 낙점되었다는 것도 알았지요. 조 씨는 자신이 산 돌밭이 늪지대 바로 옆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운하가 생기면 그 일대 땅값이 모두 오를 것이 뻔했으니 돌밭도 덩달아 값이 뛸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어머님이 찍어준 늪지대를 복례가 사면 어때? 인근 땅을 내가 쥐고 있으면 어차피 나도 한몫 단단히 챙기는 거잖아. 조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진원이 옆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야? 비상금 손댄 거야? 하고 물었지만 조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 조정에서 붙인 방에는 운하 노선이 이미 어느 정도 적혀 있었습니다. 늪지대 동쪽을 따라 물길을 낸다는 내용이 또렷이 명시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조 씨는 방 앞에서 늪지대라는 세 글자만 눈에 들어왔을 뿐 노선의 방향까지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돌밭이 늪지대 서쪽 언덕 위에 있다는 것도 동쪽과 서쪽이 어떻게 다른지도 따져볼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그저 늪지대 인근이라는 것 하나에 눈이 멀어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방을 다시 찾아가 꼼꼼히 읽어본 조 씨의 얼굴이 굳어버린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시장터 역시 늪지대 동쪽에 들어서는데 돌밭은 그 반대쪽인 서쪽 언덕 위였지요. 돌밭은 운하와도 시장터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위치였습니다. 조 씨는 그 방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윽고 돌밭 임자를 찾아가 계약을 되돌리려 했지만 임자는 이미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들인 뒤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말만 남겼지요. 조 씨는 몇 군데를 더 수소문의 돌밭을 팔아보려 했지만 위치가 운하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알려지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 씨가 집안의 비상금을 털어 거금을 주고 산 돌밭은 사들이던 날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돌밭으로 남았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는 그냥 돌만 가득한 땅이었지요. 진원은 비상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조 씨에게 따졌고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거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고 진원은 의논도 없이 큰 돈을 썼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돌밭은 돌밭이었고 비상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 씨가 돌밭을 사면서 이 집 저 집 빚을 낸 것이 드러나며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원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조 씨는 한때 화려했던 기와집 안에서 하인들마저 하나둘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찬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조 씨는 빈 마당에 홀로 서서 텅 빈 곳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밭처럼 그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이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진원과 조 씨는 기와집을 빚 대신 내어주고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 씨의 뒤를 따랐고 조 씨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행랑짐을 끌며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뒤로 대문이 삐거덕 닫혔습니다. 박 씨 마님은 대행수들과의 일을 모두 처리한 뒤 사흘을 더 막내내에 머물렀습니다. 몸살은 언제나 썼냐는 듯 가라앉았지요. 마님이 스스로 몸을 일으켜 마당을 거닐고 밥상을 받아 깨끗이 비우는 것을 보며 복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마님은 복례와 진수를 방 안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노랗게 물들였지요. 마님은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작은 장부를 들어 복내에게 내밀었습니다. 밤마다 마당을 파며 기록하던 바로 그 장부였습니다. 이걸 너에게 주마. 복내는 두 손으로 장부를 받았습니다. 표지는 기름때가 배어 까무잡잡해져 있었고 안쪽 페이지들은 빼곡한 글씨와 선들로 가득했습니다. 복내가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흙의 빛깔과 냄새를 기록한 글씨, 물길의 방향을 그린 선, 계절에 따라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적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수십 년에 걸쳐 발로 땅을 밟고 손으로 흙을 비비며 쌓아온 지혜가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땅 보는 법이란다. 흙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이 어디로 모이는지,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읽는 법이지. 내가 젊어서부터 발품 팔며 적어온 것들이야. 마님은 장부의 한 페이지를 펼쳐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땅만 적어 놓은 게 아니야. 뒤쪽에는 장사에 관한 것도 있어. 물건이 어디서 싸게 나서 어디서 비싸게 팔리는지, 어느 계절에 무엇을 사두고 언제 내다 팔아야 하는지. 내가 상단을 꾸려오며 몸으로 배운 것들을 다 적어뒀다. 복내는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진수도 말없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님, 이런 귀한 것을 저희가 받아도 됩니까? 진수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님은 진수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쉽게 보이지 않던 그 웃음이었지요.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 쓸모가 있는 것 아니겠냐. 책장 깊숙이 넣어두면 그냥 묵은 종이일 뿐이야. 내 발로 밟고 내 손으로 확인하면서 써야 살아있는 것이 된단다. 마님은 몸을 일으키며 덧붙였습니다. 하나만 기억해 두거라. 땅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읽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야. 복내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살며시 두드렸다가 지나갔지요. 마님이 떠나기로 한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막내네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진원이었습니다. 행색이 예전과 달리 많이 초라해져 있었지요. 비단 도포는 사라지고 무명 두루마기를 걸쳤으며 갓도 낡고 찌그러진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진원은 살인문 앞에 서서 한동안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씨 마님은 마당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진원을 본 마님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았지요. 진원은 어머니 앞에 다가서다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진원은 무릎을 꿇은 채 이마를 땅에 대었지요. 마당을 위에 이마를 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내는 부엌 쪽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수는 방문 앞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마님은 꿇어앉은 진원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다. 진원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마님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진원의 어깨를 한 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꾸중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드린 것이었는데 진원은 그 손길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원아. 예, 어머니. 조씨 데리고 다시 시작해라. 잘못된 사람이 어딨냐.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진원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 꾸리는 일을 마저 했습니다. 진원은 한동안 마당에 서 있다가 조용히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복례는 어머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형님 내외는 이제 어찌 되는 겁니까? 마님은 짐 보따리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내가 거둘 수는 없어도 내치지는 않는 거야. 사람이란 한 번은 넘어지는 법이고 한 번은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법이지. 다만 그 한 번뿐이야. 복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등을 바라보며 이 작고 단단한 노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느꼈지요. 뒷곁에서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낙엽을 한 바퀴 굴렸습니다. 가을이 다 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해가 흘렀습니다. 늪지대의 운하가 뚫리고 그 옆으로 시장터가 들어서자 그 일대는 하루가 다르게 활기를 띠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돈이 따라왔습니다. 복례와 진수는 박씨 마님에게 물려받은 장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장이 서는 날마다 시장통을 발로 누볐고 진수는 장부에 적힌 대로 흙을 읽고 물기를 헤아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포목전 하나로 시작했지만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상단은 그 시장터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이름을 얻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한양 상단으로 돌아간 뒤로도 때때로 막내네를 찾았습니다. 올 때마다 누더기 대신 깔끔한 비단 옷을 걸쳤는데 그래도 마님은 늘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복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양의 장사 이야기, 땅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지요. 마님이 올 때마다 복례는 달걀을 삶아 올렸습니다. 첫날 밤 하나 남은 달걀을 삶아 드렸던 그 마음으로 마님은 매번 그 달걀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눈가에 돋는 붉은 기운만큼은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원과 조 씨는 한양 도성 밖 작은 집의 터를 잡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원은 예전의 안락한 기와집 생활을 잊고 몸을 낮추어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조 씨도 오기와 탐욕 대신 부지런함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두 사람이 막내네를 찾은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복례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고 진수는 형에게 새로 배운 장사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예전의 날 선 기운은 어느새 사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박씨 마님이 막내네 마당에 앉아 늦은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그 옆에 앉아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앞마당 너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운하 위로 물빛이 반짝였고 시장터 쪽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마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례야, 사람들이 다들 도는 땅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밤마다 남의 마당을 파는 거야. 복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요? 마님도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가늘어졌지요. 도는 사람의 됨됨이 아래 있는 거란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먼저이고 도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지. 땅을 아무리 파봐라. 됨됨이 없는 사람 손에 들어온 돈은 결국 모래처럼 흘러나가고 만단다. 복례는 그 말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해가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고 바람이 낙엽을 살며시 굴렸습니다. 먼 시장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풍요롭고 따뜻했지요. 박씨 마님이 밤마다 파헤친 것은 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고 복례가 마님께 드린 달걀 하나는 그 어떤 금괴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